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영재차별화 교육과정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시간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먼저 첫 시간은 영재교육과정의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차별화 교육과정의 구성, 세 번째 시간에는 영재차별화 수업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재교육과정의 이해입니다. 최근에 인기 많은 챗GPT4하고 클로드하고 퍼플렉시티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일반 교육과정과 영재 교육과정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정말 서로 다른 답변을 줬지만 이렇게 합쳐서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 목표는 영재 교육과정은 창의성과 문제결력, 고차원적 사고력 개발에 좀 더 관심이 높았고, 학습 속도는 조금 영재 교육장이 빠른 속도를 유지한다 볼 수 있고, 교수 방법은 아무래도 탐구 중심과 프로젝트 기반 중심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자원은 표준화된 교과서보다는 다양한 자료, 최신 기술, 전문가 멘토링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재 교육 구분을 이제 물어봤더니 초중학교는 주로 영재학과과 영재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등학교는 영재학교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관점은 뭐냐? 현재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객관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 사이에서 약간 성취도 차이가 있고 조금 우수한 아이들을 따로 추가 교육 개념으로 잠재력을 좀 키우는 쪽입니다. 이게 이제 영재학과과 영재교육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미국과 유럽같이 대규모의 인구가 있는 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주의라는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하도 특이하고 특성 차이가 뛰어나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아예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과학고라든가 영재학교가 되겠죠. 즉 엘리트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주로 인구수가 많지 않은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수업하고 계시는 그런 영재교육기관은 대부분 이 객관주의의 영재학과과 영재교육원입니다. 여기는 보통 이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주말이나 방과 후에 따로 추가 교육으로 잠재력 개발을 하는 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재 교육 프로그램은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두느냐,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구분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영재라는 대한 정의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재를 정의해 보면 챗GPT는 이런 답을 합니다. 높은 지능과 창의성, 예술적 재능, 리더십, 그 다음에 특정 학문적 분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라는 이제 AI 검색기에 물어보면, 여기는 이제 주로 자료를 검색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영재교육진흥법에 현재 우리나라 진흥법 이렇게 나오죠.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재능은 있는데 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교육법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영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챗GPT가 답을 한 것처럼 지능이나 창의성이나 예술적 재능이나 리더십이나 특정 학문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통 영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재 교육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영재 학생은 아직 영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영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입니다. 물론 이제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라 돼 있으니까 사실 영재 학생 그러면 뭐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영재는 보통 이제 사회에 나가서 뭔가 성과를 낸 사람들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보통 영재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는 영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실제 영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가능성을 높이는 거는 아무래도 유전적 요인이 제일 큽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이 한 30%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또는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10%까지도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전적 요인을 가진 아이들에게 환경을 제공하고, 거기서 학생들이 끈기 있게 인내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재 교육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준과 동시에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요게 이제 영재 교육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학생에 따라서는 조기 발굴, 속진 학습, 심화 학습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또는 뭐 차별화된 교육 과정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영재 교육이라는 것은 영재가 될 가능성 있는 학생들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재 교육에서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지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지능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신경과학이 21세기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뇌사진을 이제 전기 신호 흐름을 찍어주는 fMRI가 등장하면서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학문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좀 벗어나서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네 그림이 나오지만 보통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손에는 이제 운동 감각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실제 우리가 인지하는 부분은 이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이 대뇌를 감싸고 있는 마지막 그 껍질, 요 껍질에 주름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이 변형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감정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후두엽은 시각, 그 다음에 이 척두엽은 언어 청각, 두정엽은 운동 감각, 공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앞부분은 전두엽, 판단, 통찰, 의사, 결정, 조절 이런 걸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수록 시각적인 게 뛰어나고 그 다음에 척두엽, 두정엽, 전두엽을 오게 됩니다. 보통 두정엽 발달 시기가 이제 초등학생 정도, 중학생 정도, 전두엽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완전히 활성화가 막 가열차게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 뇌발달이 25세 정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뇌발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재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어릴 때 이 뇌를 한참 발달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특히 여기 변형계가 또 기억을 담당하고 있어서 특히 해마 부분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마의 어떤 조절, 그 다음에 이 척두엽, 두정엽 이런 부분들이 바로 중학생 때 많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암기도 해야 되고 손으로 감각도 익혀야 되고 몸도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야 또 전두엽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년에 맞는 활동들이 많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학년으로 갈수록 이 척두엽 쪽으로 좀 더 중요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학생 정도 되면 척두엽과 두정엽을 발달시켜야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그런 수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적절하게 뇌 발달과 맞춰서 영재 교육이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뇌의 특징 중에 유아 때는 가지고 있으나 10대 때는 사라졌다가 20대에 다시 나타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기능이 바로 미래 계획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래 계획 기억이라는 것은 다음 날 뭘 할 건가, 이틀 뒤에 뭐 할 건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이게 발달되질 못해요. 물론 전두엽이 굉장히 발달한 학생은 이런 걸 기억을 잘하지만 10대 때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서 학생들하고 할 때는 반드시 계획표를 쓰고 기록을 남겨서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전두엽이 잘 발달되다 못하다 보니까 이 다중 작업이 잘 안 됩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계획 기억과 다중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훈련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정엽과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10대 때 실패의 경험을 이겨내는 경험이 쌓여야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힘든 일이 오거나 했을 때 다시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것도 바로 10대 때 가능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뭔가 실패를 했을 때 또는 압박을 가했을 때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 건데 이와 같은 것들은 또 어디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질 수 있냐면 뭔가 도전적인 과제, 늘 익숙한 거 말고 새롭게 도전해서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좀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물론 실패할 수도 이겨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역시 모둠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 과제와 모둠 활동 이런 부분들이 10대 뇌 발달과 관련되어서 제공돼야 될 교육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두정력과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교육 기회, 그다음에 도전 과제와 모둠 활동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교육 기회,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점검표인데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화면을 멈추고 5점 척도입니다. 그래서 매겨 보셔서 이 점수가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조금 회복 탄력성이 부족하니까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학생들 같으면 이제 수업 활동이나 다른 활동으로 이룰 수 있지만, 성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좀 결정적인 건 아닌데 혹시라도 조금 낮게 나오면 뭐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재미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쯤은 요 부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은 아마 38점과 59점 아니면 60점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80점 만점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재 교육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이나 영재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은 지금 현재 다양한 철학이 혼재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술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은 개인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인지과정 개발이라는 측면이 있고, 사회재건주의, 그리고 학문적 합리주의, 그리고 정문직 신봉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을 좀 살펴보면 개인적 적합성은 아무래도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서 학생 흥미 위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예를 들면 초등학교 4학년 이 정도 학생들에게 적합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중학생이라고 이걸 할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 적합성과 인지과정 개발, 아무래도 사고력을, 특히 뇌 발달을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판적 창의적 문제 개력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 공동체적인 거 또는 사회적 책임과 활동, 다문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학문적인 탐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직, 앞으로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 공학자가 되겠다, 또는 예술가가 돼야겠다, 이런 쪽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전문직하고 연결 부분을 찾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스님들께서 영재교육하고 있는 데서 초중학생에 맞는 걸 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등학생에게 맞는 걸 하고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초등 영재부터 쭉 학문적 합리주의에 너무 많이 이게 고착돼 갖고 가는 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입시나 또는 성적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학문적 합리주의가 너무 많이 지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뇌발달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초중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개인적인 흥미라든가 인지 과정이라든가 공동체적인 걸 더 중요시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학문적이고 전문직에 가까운 거. 물론 이거를 이제 뭐 중학생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쪽으로 가는 걸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재교육 과정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학술적으로 발달해 오면서 처음에는 이제 속진이라고는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영재교육의 첫 스타트는 아무래도 수학이 끊었다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수학이 공부하거나 좀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독립적인 학습자가 높은 성취 동기 있는 학생들이 주로 했는데, 이제 영재교육이 이제 조금 다변화되고 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과학 분야로 이제 조금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는 아무래도 속진보다는 뭔가 누적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누적적인 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쌓아 나가야 될 부분들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화 학습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산출물 중심으로 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집착력이 높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와 관련돼 있는 인문학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게 이루어지면서 언어적 추론력이라든가 광범위한 흥미와 읽기 이런 쪽, 토론 쪽 이런 쪽으로 좀 더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재교육 과정은 뭐 이거 하나를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발달되어 왔고,
현재 선생님들께서 하고 있는 방식이 어디에 더 가까운가, 또는 본인이 선호하는 방향이 뭔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속진을 처음 연구를 했었습니다. 1974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의 일이죠. 예.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이제 심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렌줄리라는 사람 거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영재 교육 처음 들어올 때 요 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심화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영재 교육을 따지고 보면 83년도에 경기과학고가 만들어지면서 영재 교육이 시작됐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영재학교 없는 시절이죠. 그때는 속진에 좀 초점을 두어서 애들이 뭐 조기 졸업도 하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영재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진 200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영재교육을 좀 더 다변화시키면서 이 렌줄리 방식의 심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속진과 심화를 모두 결합하는 어떤 포괄적인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속진의 단점, 장점이 있고 심화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어쨌든 포괄적으로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속진 위주였으니까 심화를 좀 더 강력하게 도입하다 보니까 렌줄리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 기반의 산출물 내는 형태가 영재 교육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최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최근에는 아무래도 관심 주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전공별 내용을 끌어모고, 또 사회 문화적 맥락을 놓고 창의적 문제 해결을 더하고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 기술을 넣고, 또 특별 연구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뭔가 PBL이라든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사항 자체가 현실성 있는, 실현 가능한,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독창성을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도표처럼 저런 형태의 수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과정 중에서 학생의 참여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낸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렌줄리가 만든 건데, 강의, 토의, 그다음에 동료 교수 협동학습은 낮은 참여에서 높은 참여로 가는 건데요. 가장 높은 참여가 독립연구입니다. 이 독립연구가 현재 고등학교 과학고나 영재학교에서 이루어지는 R&E, 과제연구, 뭐 졸업연구 논문, 이런 쪽이 독립연구에 해당해요. 이게 바로 높은 참여입니다. 프로젝트는 그보다 좀 밑에 있고 점점 밑에 들어가면 강의, 토의, 시연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재교육이 학생 참여가 왜 중요하냐? 학생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뇌발달이 잘 되고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낮은 참여로 갈수록 그 부분들이 약해지거든요. 아무래도 교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영재 교육 수업을 할 때 내가 어떤 패턴의 학생들의 참여들을 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 돼 가는데요. 영재 교육 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시간을 길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시대는 자원에서 물질을 만들고 물질에서 물건을 제조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자원에서 물질을 만들 때는 불순물이 끼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아무래도 그 일본이나 독일에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과 일본은 우리가 물질 국가로 보통 부릅니다. 자원 국가는 석탄이나 석유, 특히 석유가 대표적인 거죠. 물론 요즘에는 천연 자원들을 가지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자원에서 물질을 뽑을 때는 정확하게 추출해야 되고 불순물이 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틀리지 않는 방법, 틀리지 않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념과 방법을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우리가 보통 명제적 지식이라고 그러고 방법을 절차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를 배우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심지어 국어, 영어에서도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적용했을 때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평가 또는 수능도 역시 이런 지식을 점검하는 쪽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수업은 주로 뭔가를 설명하거나 뭔가를 예상하는 수업이 절대 다수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가 과학을 예를 들었는데 과학 법칙을 학습하면 그다음에 어떤 변화의 결과가 주어지면 그것을 설명하거나 또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것을 예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학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21세기가 되면서 지능정보화 사회가 됐잖아요. 이런 지능정보화 사회에서는 가장 돈이 되는 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처음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쌓여지는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회사, 클라우드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데이터 서비스 회사.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라는 회사거든요. 이때가 바로 정보화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22년 10월부터 갑자기 챗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모델 엔진을 갖고 있는 회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능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산업 시대도 자원 국가가 1등 뭐 부자였다가 물질 국가가 부자였다가 제조 국가가 부자였던.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를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제조 시대에 도달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데이터, 정보와 지능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얼마 안 걸렸어요. 거의 한 10년 내외였고 자원에서 제조까지 가는 데는 한 100년, 2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정보화 사회에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변한 거예요. 특히 지능화 사회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산업시대에 배웠던 이런 설명하기와 예상하기를 지능화 시대에 와서는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서 우리가 중요시했던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을 과연 이 시대에 맞는가? 물론 이제 학교 교육과정 때문에 이걸 하고 있으나 이것만 해갖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정보화 지능화로 넘어가는 지능정보화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기계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의사소통이라든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정보 처리와 전략적 지식을 함량하는 역량을 함량하는 시대. 그래서 역량이란 말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사람과도 의사소통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에 대한 첫 단추를 끼운 건 인간의 영역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대응하고 있거든요. 결국 역량을 키워야 앞으로 지능정보화 사회에서는 뭔가 생산도 일어나고 국가적 부도 쌓을 수 있고 영재도 거기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특히 역량에서 제일 중요해지는 건 뭐냐? 데이터에서 정보로 가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거기서 의미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물론 요즘은 뭐 인공지능한테 시키면 인공지능이 알아서도 뽑아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원래 학습하는 과정을 보면 데이터를 주고 난 뒤에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답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답에 대해서 전문가들, 인간 전문가들이 붙어갖고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를 다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아 얘가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좋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좋은 거구나. 한 걸 또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인간의 판단 능력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이거든요. 인간을 빼고는 학습이 거의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인공지능 쓰다 챗GPT 같은 거 쓰다 보면 중간에 답변에 대해서 별점 주는 게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인간의 판단을 얻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인간의 판단이잖아요. 결국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중요한 거는 설명하기와 예상하기보다는 학생 개인의 주장을 언급하고 주장이 당겨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주장 교육에서 핵심은 먼저 핵심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례와 예시를 근거로 대고 마지막에 방법을 제안하는 요걸 이제 오레오라고 그러는데 오레오 관계에 대한 논증 기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는 아무래도 이 학생들의 지금 현재 수준, 흥미, 학습 성향 등에 관해서 다양한 사전 평가와 요구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평가를 통해서 학습 속도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구 조사를 통해서
어떤 분야의 학습 자료를 제공할 것인가. 아무래도 관심과 흥미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관심과 흥미가 일어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기억을 장악하고 있는 그 해마라는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기억을 더 많이 하게 되어서 척도협도 발달하고 투정협도 발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재미있어 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은 아무래도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수업을 이제 교육 과정을 구사할 때 보통 우리가 교육 설계에서 에디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에디 모델이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 Evaluation에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과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영재 교육 과정은 뭐 어디서 수업 모델이 있다더라 그걸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어떤 수업 형태로 개발시키려고 한다면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중에서 이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구 분석, 학생들이 뭘 요구하고 있고 학습자가 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도 교사 입장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 학생의 요구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결합이 잘 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돼야 되겠죠. 만약에 학생들이 요구하는 거랑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거랑의 어떤 갭이 너무 크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또는 이미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들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가져다가 본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끼워 넣어서 해줄 수 있는 부분, 뭐 어떤 도구를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요구하는 것도 좀 수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과 같이 그런 단계를 갖추지만 이 통합, 융합, 심화학습 프로젝트 등의 차별화 교육 과정. 이건 이게 뭐냐면 조금 고학년이 되면 차별화 과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통합과 융합이라는 개념이 사실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높은 지식 수준을 요구하거나 재능이 있는 학생은 심화적인 측면을 가도 되고 또 속진보다는 심화로 가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속진은 힘들잖아요. 속진이라는 개념은 초등학교 4학년이 뭐 중학교 1학년 걸 배운다. 이게 속진이고요. 그러니까 속진은 이제 교육 과정대로 배운다는 거고요. 심학습은 어떤 학생이 뭔가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을 깊게 알기 위해서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고등학교 수준까지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심학습이에요. 그래서 속진과 심화는 확실하게 커리큘럼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프로젝트 형태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통합과 융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통합 융합이 막 혼재돼 써 있는데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카레 라면이 있고요. 두부면이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융합으로 볼 수 있는 게 뭘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카레 라면도 융합인가? 카레 라면은 라면입니다. 라면에 카레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복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를 섞어서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걸 복합이라고 그래요. 융합은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부가 있고 면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기능을 합쳤더니 새로운 게 등장한 거예요. 그 두부면은 두부인지 면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융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은 뭐냐? 통합은 하나의 관점에 대해서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관점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경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환경 문제를 생물학적으로 본다, 화학적으로 본다, 물리학적으로 본다. 이렇게 세 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보통 우리가 통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 물화생지가 따로 존재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단원명이 예를 들면 환경과 에너지면 그 환경과 에너지의 관계를 생물학적으로도 보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보기도 하고 지구과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통합과학인 거예요. 융합과학이라는 의미는 걔네들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보통신,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이렇게 기존의 어떤 학문들이 모여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융합이라고 그래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게 복합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보통 융복합 학문을 한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기존의 학문들이 만나서 새로운 융합 복합을 만들어내야 상품성이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팀이라고 융합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융합된 걸 배우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융합되어 가는 과정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팀 교육은 엄밀히 얘기하면 융합 교육이라기보다는 통합에 가까운 복합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스팀 교육을 하면 융합을 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융합을 가기 위한 융합 가는 과정 교육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은 정말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하고 있고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융합교육이라는 이름은 통합과 복합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